살면서 단 한 번도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어느 날 문득 그 자식이 가장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가는 명절, 병원 침대 옆에 놓인 적막한 정적,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게 되는 질문,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목격한 가장 깊은 상처는 전쟁터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었다가 무너진 부모들의 눈빛에서 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식을 원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그 상처의 뿌리는 자식의 냉담함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품어온 하나의 환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내 자식은 다를 것이다 라는 그 조용하고 뿌리 깊은 믿음에서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존의 본능입니다. 당신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갚아야 할 대출이 있고 지켜야 할 자신의 가정이 있고 버텨내야 할 하루하루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대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던 기억, 밤새 열을 내리던 기억,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언젠가는 그 사랑이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는 장부를 마음속에 써왔습니다. 그 장부는 절대로 소리내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쌓이면 그 장부는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관계의 균열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장부를 덮으라고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려 합니다. 애초에 그 장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기다리지 않고도 충분히 품이 있고 충분히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식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105년의 삶에서 배운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자의 증언입니다. 첫 번째 진실, 자식을 존경받아 마땅한 낯선 사람처럼 대하라. 제가 60살이 되던 해 가까운 친구 하나가 아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 녀석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고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되뇌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그 친구는 아들과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의 방향이었습니다. 친구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안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너는 나의 연장선이다 라는 전제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서양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물을 때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이 울립니다.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 두 질문은 영원히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저도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는 것을. 사랑과 소유욕은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둘 다 상대방을 향한 강한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이 자유로울 때 기뻐하고 소유욕은 상대방이 자유로울 때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자식의 선택 앞에서 느끼는 것이 기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그 대답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선택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걱정이 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간섭의 도구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끝난 뒤에는 결정을 그들의 손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만약 자식이 내 친구였다면 어떻게 대했을까? 친구의 직업 선택을 두고 며칠씩 잔소리를 늘어놓았을까? 친구의 배우자를 못마땅하다며 밥상 앞에서 한숨을 쉬었을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에게는 자연스럽게 경계를 지킵니다. 그런데 왜 자식에게는 그 경계가 흐려지는 것일까? 그것은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너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105년을 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는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자식을 낯선 사람처럼 존중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자식은 당신 곁으로 스스로 돌아옵니다. 붙잡아서 남아있는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진심으로 머뭅니다. 두 번째 진실, 스스로 기반을 쌓아라. 돈은 품위를 지키는 방패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정에 헌신했고 자식 셋을 훌륭히 키워냈으며 남편이 떠난 뒤에도 씩씩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75이 되던 해 무릎이 나빠져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자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 채널을 고를 때도, 외출을 하고 싶을 때도 매번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집에서도 손님이에요. 그 말이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에게 돈은 천박한 것 혹은 자식과의 관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105년을 살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돈이 없는 노년은 선택지가 없는 노년이라는 것을, 그리고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받아도 결국 존중받기 어렵다는 것을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솔직한 관찰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법적으로는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언제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짐이 무거워지면 내려놓고 싶어지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솔직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 본성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이란 반드시 큰 재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식의 지갑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기반을 스스로 갖추는 것입니다. 매달 나오는 작은 연금이라도,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둔 저축이라도, 혹은 몸이 허락하는 한 작게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는 통장 잔액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느끼는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정서적 독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된다면, 자식이 명절에 오지 않으면 그 주 내내 가슴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의존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이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자식이 연락을 줄이는 것은 종종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외면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크기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님을 저는 오랜 시간 끝에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사려 깊은 배려입니다.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자식은 의무감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때의 관계는 전혀 다른 온도를 가집니다. 파도는 언제나 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날도, 외로움이 밀려오는 밤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파도가 오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그 파도 앞에 방파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방파제를 자식에게 기대어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더라도 당신만의 방파제를 스스로 쌓아 올리십시오. 그 방파제가 당신의 품위를 지킵니다. 그리고 품위를 가진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듭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진실. 혼자서도 충만하게 사는 법을 익혀라.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는 용기 있게 말하라. 제가 90이 넘었을 무렵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 먼저 간 형제들, 그리고 제 아내까지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 전화를 걸 사람이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고요함은 결핍이 아니라 공간이었다는 것을, 무언가로 채워야 할 공백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된 여백이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갑자기 찾아오는 그 고요함 앞에서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당황함을 자식에게 기대어 해소하려 합니다. 전화를 자주 걸고 방문을 요청하고 때로는 아프다는 말로 외롭다는 말로 자식의 시간을 붙잡으려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지켜봤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을 때부터, 몸이 건강할 때부터, 아직 선택지가 있을 때부터 스스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든,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든, 동네 어귀를 천천히 걷는 것이든,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당신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 누군가의 허락이나 동행 없이도 충분하다는 느낌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외에도 당신의 삶 안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랜 친구, 같은 동네 이웃,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모임의 사람들, 그 관계들이 자식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합니다. 자식에게 집중되어 있던 감정의 무게가 여러 곳으로 분산될 때 자식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외로움을 한 사람에게만 쏟아붓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충만하게 살아도 상처는 옵니다.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중요한 날을 기억하지 못한 것,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진 약속들, 그런 것들이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은 그 서운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혹은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체념에서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거나 아니면 서서히 관계를 식히는 냉기로 변합니다. 두 가지 모두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원망은 상대방을 공격하지만 솔직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가 그날 연락하지 않아서 많이 서운했다는 말은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는 말과 전혀 다른 문을 엽니다. 전자는 대화를 시작하고 후자는 대화를 닫습니다. 용기는 큰 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이런 마음이었다고 조용히 말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용기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를 낸 관계는 침묵으로 버텨온 관계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자식은 당신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먼저 말을 거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수년간 쌓인 거리를 하루아침에 좁혀 놓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진실, 나는 자식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제가 50대였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나는 과연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불편했던 이유는 대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행복의 상당 부분이 타인의 반응에 묶여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뻤고 자식이 실망스러우면 제 하루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것은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확인받고 싶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은 의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오래 살아본 사람의 관찰입니다. 문제는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느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 안에서, 자식의 행복 안에서, 혹은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유일한 의미가 될 때 그것은 위험해집니다. 자식이 독립하고 자식이 바빠지고 자식이 더 이상 당신을 자주 찾지 않을 때 삶의 의미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주 수요일이면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했고 혼자 사는 집 창가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어 있었으며 오래된 일기장에는 그날 하늘의 색깔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2명이었고 둘 다 멀리 살았으며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식이 오지 않는 날에도 오늘 하루가 충분히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처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사랑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를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 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줄 수 있게 됩니다. 빈 그릇은 늘 채워달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가득 찬 그릇은 조용히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자식과의 만남은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자식도 그것을 느낍니다.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것과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은 같은 방문이지만 전혀 다른 온도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내면의 확신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 의미를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마신 차 한 잔의 온기, 창문 너머로 들어온 아침 햇살,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의 미소, 그런 것들이 쌓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 삶이 됩니다. 둘째, 자식에게 기대했던 것들을 천천히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을 자신에게 먼저 향하게 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삶이 자식의 삶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한 명의 완전한 인간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존은 빼앗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같은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행복을 바라되 그 행복이 당신의 행복의 조건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당신이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혼자서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 확신이 자리 잡는 날, 당신과 자식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저는 지금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웃이 어떻게 볼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질문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나 후회는 오래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사는 것이고 저는 아직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할 것, 스스로의 경제적, 정서적 기반을 쌓을 것,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것, 상처받았을 때 용기 있게 말할 것, 그리고 자식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을 키울 것. 이 5가지는 서로 별개의 원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린다면 저는 기꺼이 그 오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뒷전에 두고 자식을 위해 살아온 당신은 과연 지금 행복합니까? 자식은 행복합니까? 그 희생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까?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품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식의 효도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품위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에서 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 외롭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 것, 세상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도 그 흐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들이 쌓여 품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누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끊어도 세상이 나를 잊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 품위만큼은 끝까지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죽음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와주기를, 전화가 오기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를, 그 기다림이 채워진 경우도 있었고 끝내 채워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 마지막은 기다리지 않은 분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완성하며 살아온 분들, 오늘 이 하루가 충분했다고 느끼며 눈을 감은 분들의 얼굴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제가 평생 최절해 온 것이었습니다. 삶은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지속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지나면 열매가 맺히고 가을이 깊어지면 잎이 지고 겨울이 와도 뿌리는 땅 아래에 살아 있습니다. 노년은 그 뿌리의 계절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다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성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식을 멀리하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되 의존하지 말고
바라되 요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의무가 아닌 그리움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야말로 평생 기다려온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할 것입니다. 저는 105년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기다림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